제 이름은 박인자입니다. 올해 72이고 서울 외곽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남편은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은 유학 간다며 외국에 나간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예요. 매일같이 사진이라도 보내오던 아이가 이젠 제 생사에조차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게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지더군요. 특히 몇 해 전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크게 다친 후론 외출이 힘들어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겁이 나고 혼자 욕실 들어가는 것도 버거웠어요. 복지관을 통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제 곁에 조미란 씨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녀는 50을 갓 넘긴 여성으로 첫 만남부터 유난히 살가운 사람이었죠. 조 씨는 마치 오랫동안 날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레 제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말씨가 다정했고 반찬도 손맛이 느껴졌으며 약 복용 시간이나 병원 일정도 꼼꼼히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으니 이젠 아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나네요. 혼자 살며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이 그녀 덕분에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 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10번도 넘게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한동안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건가, 치매라도 온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로 그때 앞집 김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비밀번호 바뀐 거 모르셨어요? 낮에 보호자분이 기사 불러서 바꿨다던데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조미란 씨에게 물었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요즘 문을 잘 안 잠그셔서요. 위험하니까 제가 안전하게 바꿨어요. 새 번호는 문자로 보냈는데 못 보셨나 봐요. 음성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제 허락 없이 내 집 출입수단을 바꿔버린 그 행동은 묘한 위화감을 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리둥절한 채 그랬구나라고 넘겨버렸지만요. 그 일을 계기로 외출할 때마다 조 씨에게 일정을 공유하게 되었고 귀가 시간도 미리 알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혹시 길 잃으실까봐 걱정돼서요라며 웃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이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자유롭게 다녔던 동네 슈퍼도 이제는 나설 때마다 핸드폰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말은 예뻤지만 그 말들이 점점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혼자 있는 줄 알고 안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조미란 씨가 여분 열쇠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김치 국물이 흘러서 청소 좀 하려고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 씨는 더 많은 부분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봐오는 건 물론이고 우편물도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정리했죠. 심지어 며칠 전에는 제가 늘 두는 서랍 속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금고 안에서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조 씨가 청소하다가 중요한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라며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더군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절친한 친구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대번에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그거 위험한 징조야. 통장 관리부터 다시 해. 그 사람 좀 이상해. 하지만 전 선뜻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괜한 오해일까? 스스로를 탓했죠.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국에서 약을 타며 들은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요즘 조미란 씨 또 옮겼다던데요. 지난번에 계시던 어르신은
갑자기 병원으로 가셨다네요. 직원은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또 옮겼다. 갑자기 병원 이 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뭔가 단순한 일이 아니란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는데 누가 내 물건을 보고 내 일정을 짜고 내 생각을 바꾸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릿속에선 조 씨의 미소가 떠오르는데 그게 이제는 위협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불안했어요. 결국 저는 조 씨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녀의 방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서랍장을 열자 거기엔 제 이름이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복사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심지어 보험사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이건 돌봄이 아니라 사기 준비였다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 메모지 중 하나를 슬쩍 챙겨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내 직감이 맞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간병인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쫙 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친절이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조 씨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왔어요. 내일은 치매 검사 있으니까. 아침 일찍 준비하셔야 해요. 치매 검사? 나는 그런 검사를 받는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벽을 짚으며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던 것 같아요. 제 진단을 조작하고 통장을 관리하며 요양시설 입소 준비까지 내가 몰랐을 뿐 모든 게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죠.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조미란 씨는 유난히 말을 아꼈습니다. 평소엔 아침 인사부터 저녁 반찬 얘기까지 끊임없이 수다를 떨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부엌에서 뭔가를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죠. 어머니, 오늘은 집에 계시죠? 날씨도 흐리고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젠 외출하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자유마저 사라진 듯 했죠.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낙엽이 날리고 있었고 마음은 그보다 더 흐릿했습니다. 조 씨의 눈치는 계속 제게 향해 있었고 나는 괜히 수저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괜히 무얼 더 말할까 봐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조 씨는 제 방을 슬쩍 들여다보며 말했죠. 어머니, 혹시 서랍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어제 보니까 약 봉투가 섞여 있던데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랍은 제 사적인 공간인데 언제 들여다본 걸까요? 아니, 됐어요. 제가 천천히 정리할게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지만 조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는 동안 편하게 계셔야죠. 그 말이 어쩐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으로 서랍 앞을 가렸습니다. 조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향했죠.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에 저는 황급히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어젯밤 메모는 내가 숨겨놨던 위치에 없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이불 및 옷장 속까지 다 뒤졌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치운 것처럼요. 숨이 가빠졌고 등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나는 서랍을 다시 닫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방에 들어와 말했죠. 어머니, 오늘 점심엔 갈비찜 해드릴까요? 지난번에 좋아하셨잖아요. 그 말에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속셈이든 지금은 들키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점심을 먹는 내내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고 말도 줄였습니다. 식사 중간 조 씨가 휴대폰을 보며 혼잣말을 하더군요.
오전 보고는 끝났고 오후엔 그 짧은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보호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무슨 보고인지. 설마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 씨는 제게 커피를 타다 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이 났습니다. 괜한 불안감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그 커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싱크대에 부었죠. 조 씨가 돌아와서는 컵을 비운 걸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 괜찮았죠? 어르신 입맛엔 연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계속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 혼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죠. 저녁 무렵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드물게 오는 전화라. 조 씨가 먼저 받았고 짧게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주세요 라고 말하곤 끊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지만 보험 광고였어요 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내게 와야 할 전화였습니다. 며칠 전 병원 예약 전화를 부탁했던 병원 간호사였거든요. 왜 조 씨가 대신 받았고 왜 끊었을까요? 이상한 기분에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일부러 감기 기운이 있는 척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 씨는 약을 가져다 주며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하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나가긴 누가 나가죠? 물어보기도 전에 계획이 정해진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을 베개 밑에 몰래 숨겨두었고 물도 삼키는 신용만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겁에 질린 채였고 눈동자는 쉬 가라앉지 않았어요. 조 씨는 그런 제 모습도 아무렇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새벽녘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듯 소리 문틈 사이로 살짝 보니 조 씨가 무언가 서류를 펼쳐놓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예, 치매 소견서도 곧 나올 거예요. 서류는 제가 정리해 둘게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소견서? 나 몰래 그런 걸 진행하고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조 씨는 정말 내 인생을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주 작은 가방 하나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 메모지를 넣고 옷장 안에 숨겨놨습니다. 탈출을 준비한 거죠.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 어디든 여기서 벗어나야만 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감시 속에 나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도 내 돈도 내 의지도 이제는 다시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그날 아침 조미란 씨는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며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라며 흥얼거렸죠. 하지만 그 좋은 일이란 게 뭔지 저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했어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건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 조 씨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고 시선은 자꾸 벽시계를 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밥을 먹었지만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 맛은 도무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레 한 숟가락씩 넘겼습니다. 오늘 10시에 병원에서 오신대요. 어머니 치매 검사가 예약돼 있어서요. 그녀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검사를 받겠다고 한 적 있나요? 라고 되묻자 조 씨는 웃으며 어르신은 잊으셨나 봐요. 며칠 전 동의하셨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한 적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치매라는 걸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조 씨는 내 기억을 조작하고 상황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말 하지 않은 말들을 자기 입맛대로 정리해버리는 듯 했죠.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내 정신이 의심받게 되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검사는 안 받겠습니다. 오늘은 안 나갑니다. 딱 잘라 말하자. 조 씨의 미소가 슬며시 굳어졌습니다. 그럼 병원 쪽엔 뭐라고 전하죠?
그녀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분명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느껴졌고 제 손은 숟가락을 쥔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 일은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온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겉으론 미소였지만 그 눈빛은 싸늘했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도 더는 가족도 보호자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거실로 나와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 씨가 먼저 받았고 곧장 제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어머니, 보건소 간호사 분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습니다. 박인자 어르신 맞으시죠?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조미란 씨와 지금도 같이 계세요? 저는 얼떨결에 예라고 답했지만 동시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어요. 다수의 어르신들에게서 재산이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입니다.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거실 한편에 서 있던 조 씨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들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수화기를 손에 든 채 얼어붙은 채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조 씨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놀라셨어요? 나는 수화기를 탁 끊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험 전화 같네요. 그렇게 말하며 겨우 평정을 찾았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많이 예민해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 중에 의심 많아지는 것도 있다던데요. 조 씨는 다시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말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경고였습니다. 저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준비했던 짐을 다시 점검하고 작은 수첩에 적힌 번호들을 확인했죠. 그런데 몇 개 번호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숙의 번호가 통화 목록에서도 사라져 있었어요. 전율이 잃었습니다. 내 연락처에까지 손을 댄 걸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휴대폰을 손에 쥐고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조 씨가 먼저 나가 문을 열었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시청 소속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상담 일정이 있으셔서 방문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약속 한 적 없었습니다. 조 씨는 거짓 미소를 띠며 말했죠.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자꾸 헷갈리셔서요. 제가 대신 예약 잡아드렸어요. 복지사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 혼자 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어려움이었어요. 조 씨, 오늘은 일단 저희가 어르신과 면담 좀 하겠습니다. 그제야 한 복지사가 조 씨를 거실 밖으로 유도했고 저는 마침내 조 씨 없는 시간 속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분 제 물건을 마음대로 만졌고 제 이름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가까스로 입을 뗐을 땐 이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지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다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조 씨는 면담이 끝난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날 우리 식탁 위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뢰, 일상, 그리고 제 존엄까지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건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조미란 씨의 표정이 떠오르고 그녀가 부엌에서 통화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미 제 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모든 걸 빼앗기겠다는 생각에 더는 버틸 수 없었죠. 새벽 4시 저는 몰래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 씨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가 두고 다니는 가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그게 아니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방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서류철이 여러 개 있었고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 주민등록 등본, 사본, 그리고 메모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제 이름 옆에 기초수급자 신청, 장기요양 등급 심사 예정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건 간병인이 써야 할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행정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관리하기 위한 계획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제가 병들고 무력해질 걸 전제로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메모 밑에 있던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그중 한 장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집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른 사진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찍힌 조 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진 속 조미란 씨는 항상 어르신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었지만 눈빛은 공통적으로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는 듯한 저는 그 사진들을 종이봉투에 다시 넣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그 사진들은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조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좋아하시는 북어국이에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밝았고 목소리도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색할 수 없었어요. 식사 도중 그녀가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옛날 사진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족관계 확인 서류 준비하면서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그 말에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사진이 왜 필요한 걸까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은 다 옛날에 정리했어요. 불 날까봐 대부분 버렸죠. 그녀는 아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따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한 느낌.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씨의 이력이나 추천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조미란 씨요? 저희 명단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최근엔 민원이 많아서 외부 위탁은 중단된 상태예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가 복지관을 통해 왔다던 말 모두 거짓이었나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가 아니에요.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어딘가 숨겨두었던 제 옛 수첩, 가족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 씨가 뭘 노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제 제 쪽 자료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잊고 있었던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 그리고 젊은 시절에 저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통제당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날 밤 저는 그 사진들 중 몇 장을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중요한 연락처들을 다시 써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휴대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조 씨가 내 통신 기록에 손을 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 씨는 그날 밤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수다도 떨지 않았고 방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 전야 같았어요. 뭔가 결정적인 일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채 손에 사진을 쥔 채 누워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챙겨온 그 낡은 사진들 속에 그녀의 모습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예전에도 우리 동네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펼쳐 확인했지만 다행히 그런 사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그녀는 제 삶에 너무도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 흔적을 알아채지 못했던 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젠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간병인이 아니라 인생을 뒤흔드는 침입자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증거를 모아야 했고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이름으로 무언가가 조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봉투를 꺼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경찰에 제출할 것. 복지관 통화 내용 녹음할 것. 서류 복사해서 따로 보관할 것.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기록과 증언으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조미란 씨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그녀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분주했고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시청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어르신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차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준비해 놓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준비해 두었던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메모, 복지관 통화 녹음까지. 그리고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연락해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정말로 벨이 울렸습니다. 조 씨가 미리 나가 문을 열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인자 어르신 맞으시죠? 우리는 시청 산하정신건강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어르신 관련 사례 신고가 접수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묻습니다. 누가 신고했죠? 그중 한 남자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등록이 된 조미란 씨가요. 최근 어르신이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 순간 조 씨의 표정에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표정. 어머니가 요즘 사진 속 사람을 따라다닌다거나 누가 자기를 훔쳐본다거나 말씀하셔서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하게 돼서. 그녀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작게 숨을 고른 뒤 침대 옆 서랍에서 메모와 사진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제 상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말고도 여러 어르신들과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이건 증거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남자는 자료를 들여다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다른 노인들, 메모에 적힌 치밀한 계획들, 복지관 통화 녹음까지. 이건 우리가 본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조 씨는 그제야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눈빛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 챙겼는지 아세요? 밥 해주고 약 챙기고 병원 데려가고. 그녀는 울먹이듯 말했지만 그건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그건 내 허락 없이 한 일이에요. 날 보호한 게 아니라
통제하려 했죠. 내 인생을 도둑질하려 한 거예요.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그녀와 대등하게 마주 본 기분이었습니다. 조 씨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벌써 병원에 실려갔을 거면서. 그녀의 외침에 두 공무원이 재빨리 그녀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왜 다들 저 여자 말을 믿어요? 저 사람 혼자 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한 공무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네요. 일단 조미란 씨,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모든 건 확인 후 절차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며 그들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끝이란 걸 알았지만 그 끝이 너무도 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참고 있었을까요? 왜 이제서야 내 목소리를 냈던 걸까요?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 씨가 없는 집은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이상한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내 얼굴을 마주한 듯한. 다음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미란 씨는 정식 조사에 들어갔고 현재까지 비슷한 피해 진술이 3건 접수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해낸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또 누군가 당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고통이 아니라 위로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조 씨가 쓰던 방을 정리하며 그녀가 남긴 메모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엔 다른 노인들의 이름과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없이 이어지는 사냥을 해왔던 거였어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인생을 노리고 말이죠. 저는 그 메모지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내가 겪은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더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 삶을 감추지 않기로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나를 지켰다. 그 글귀를 쓰고 나니 손이 덜 떨렸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은 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고 그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무사했고 내일도 무사할 겁니다. 더는 조 씨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진짜 제 이름 아래 살기로 했으니까요. 조미란 씨가 경찰서에 연행된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시청 복지과 경찰서, 동네 주민센터까지 모두 조 씨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제가 겪은 일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 외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5분이고 그중 2분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의 일이 아니었단 사실이 가장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로 진술하러 나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조사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대기하며 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조사실 안. 수사관은 조심스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르신이 기억하시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 문장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인생을 다시 꿰매는 일이었습니다. 조 씨가 했던 말, 행동, 표정, 그리고 제 물건이 사라졌던 날들. 저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요양보호사 자격 여부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경찰은 이미 확인해 놓고 있었습니다. 조밀한 정식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방식의 사건이 있었고 징역형 집행유예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다시 어르신 곁에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감시망을 빠져나왔을까요? 사회의 허술함이 원망스러웠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을 믿고 지냈던 제 자신이 괴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식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사기, 신분도용, 의료기록 조작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기소했습니다. 판결문엔 고령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접근, 장기간 은폐된 범행이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영숙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조 씨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당하던 눈빛은 사라졌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불쌍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민이 아닌 연민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판사는 조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너무 혼자였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했어요. 순간 법정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제 이름과 인생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은 내 곁에 있었지만 나를 없애려 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음. 법정 구속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는 엄정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세상이 환해 보였고 제 발걸음은 가볍진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영숙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넌 살아남았고 이긴 거야. 정말 잘했어.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홀몸 어르신 노린 요양사기, 반복된 침묵의 고리였습니다. 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기사 속 사례는 분명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강연이나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응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군가의 귀에 닿을 수 있다면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한 뒤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제 사건을 겪으며 세상이 얼마나 무심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세상 속에도 진실을 보려는 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를 믿어준 수사관, 복지사, 친구 영숙,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햇살이 들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기 변화가 아니라 제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디오를 틀고 메모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지켜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걸어갈 것이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쓰고 또 썼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를 부정하려는 세상 앞에서도 나는 내 이름으로 설 것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예전의 외로운 혼자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움츠러든 혼자가 아니라 선택한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혼자였어요. 그 차이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스스로 아침밥을 지어 먹습니다. 간단한 북어국에 김치 하나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누가 차려주는 밥이 아닌 제가 저에게 주는 식사입니다. 그 사소한 행위가 제겐 큰 의미였어요.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증명이었죠. 동네 마트에 가면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얼굴들인데 이제는 제 이름을 불러주며 말 걸어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박인자 어르신,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글쓰기 수업이 열립니다. 저는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한 줄도 못 쓰던 제가 이제는 제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요.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박인자 어르신 그랜 삶이 녹아 있어요. 어르신처럼 용기 낸 분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속으로는 조금 기뻤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줬다는 사실이. 어느 날 영숙이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남은 증거야, 그녀는 말하며 제 손에 꽃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나 살아남은 거 맞지?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 불러야겠다고요. 지금까지 저는 어머니, 환자, 피해자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박인자입니다. 그 이름에는 제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과의 시간, 아들의 웃음, 저의 젊음까지 주민센터에 들러 이름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인자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서 집 현관 앞에 붙였습니다. 누구든 이 집에 오면 제 이름부터 보게 하려고요. 이건 제 삶의 시작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여기 내가 살고 있다는 표식이었어요. 몇 주 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사연 코너에 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더는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해야 했습니다. 말함으로써 나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당일 저는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조심스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어르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인자입니다. 저는 제 삶을 지켜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동네에서는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박인자 어르신 잘 들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말하는 용기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를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집 앞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화분을 하나 사다 놓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자꽃. 그 꽃은 매일같이 저를 바라보며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낯선 주소였지만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연 듣고 큰 위로 받았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갑니다. 어르신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고독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제 마음과 닿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글쓰기 수업에서 저는 마지막 수업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시 이름을 찾았다. 나는 내 삶을 되돌려 받았다. 나는 더는 조용한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말할 것이다. 선생님은 박수를 쳤고 다른 어르신들도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날의 기록을 다시 꺼내봅니다. 사진들, 메모들, 녹음 파일들. 이제는 그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 흔적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끝내 저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시장에 가는 길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 진짜 얼굴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 내 얼굴 찾았어. 햇살이 참 따뜻했던 날이었습니다. 마음에도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창밖을 보며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고 바람의 냄새를 맡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모든 감각들이 저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살아있어. 너는 여기 있어. 저는 매일 아침 제 이름을 불러봅니다. 박인자,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 짧은 인사가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인생은 때때로 잔혹하지만 그 안에도 다시 일어설 틈은 있다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박인자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환자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갑니다.